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올여름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주말 휴일 동안 남부지방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이번에도 비 피해가 속출했다고 하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 비가 14일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주에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되어 있는데요. 인명피해와 농경지 등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주말부터 24시간 재난 대응 상황 관리 체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이 잦은 비로 지반이 더 약화되어 있고 이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산지 주변 농가에 더 신경 쓰면서 유사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8월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철인 여름 과일 먹기가 만만치 않고요. 계란값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고정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서민 경제일수록 식비 부담이 체감상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에게 지급된 소비 쿠폰도 주로 먹고 마시는 데 사용이 됐는데요. 소비 쿠폰 없이도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밥상 물가 관리도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경제와 세상 보는 안목을 키우는 보이는 것 너머 시간에는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미국의 새 연준 이사 선임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미국이 이번에는 수입 금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금괴는 관세 대상이 아니라는 발표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일단 금의 고율 관세 부과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 나라가 초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금이 이 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나라가 알프스 산맥, 시계, 초콜릿 등으로 유명하죠. 작지만 아름다운 유럽의 이 나라 어디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좋은 사료를 먹이는 데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반려동물 수제 사료를 직접 설계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전면 개편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이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이 2017년부터 운영해온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반려동물의 품종, 체중, 나이, 활동량 등을 입력하면 맞춤형 사육 배합비와 구비량을 자동으로 제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열린 부산 어린이 박람회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반려동물 수제 사료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매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개편이 됐다는 거죠?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됐을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영양 설계 기준이 미국 기준에서 국내 자체 기준으로 전환된 점이고요. 2023년도에 개정된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을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사료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요. 기존의 표 형식으로 제공되던 원료 문등이 이미지 기반으로 바뀌어서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배합비와 영양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직관적인 제목이 추가되어서 정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영수 부족 시 자도 안내 기능이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단순히 배합 불가로 표시되었는데 이제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보여주고요. 사용자가 직접 선물을 추가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료 설계에 활용되는 식품 원료 영양 정보는 2025년도에 개정된 국가표준 식품 성분표를 반영해서 업데이트했는데요. 일부 누락되었던 가격 정보도 포함되어 더 정확한 사료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농사로 누리집에서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일반 사용자도 전문가처럼 손쉽게 반려동물 맞춤형 사료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번 개편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정확하고 쉽게 사료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기능 분석용 프로모터가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 프로모터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네, 프로모터는 유전자 발열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뜻하는데요. 특정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조절 장치를 말합니다. 원하는 물질의 생산을 조절할 수 있어서 유전자 기능 연구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많이 사용하는 프로모터가 있나요?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35S 프로모터인데요. 대부분의 작물에 사용 가능하지만 국가처럼 유전책에 많은 다배체 식물이나 씨앗 없이 번식하는 영양버치 식물에서는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떤 성과를 냈나요? 네, 국화 유전자의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조직에서 작동하는 프로모터 구종을 부리는데요. 국화와 담배 모형 식물 양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물 생장에 필요한 에틸렌, 지베렐린 같은 호르몬 조절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상시 발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모터가 있다면요? 네, U47 프로모터는 특히 조직별 활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말은 잎, 줄기, 뿌리 등 다양한 식물 부위에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작물의 유전자 기능 연구나 품종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연구가 실질적으로 어떤 데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고온 정성이나 정성을 가진 유전자를 찾고 기능을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용 품종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밥맛과 병해충 저항성이 큰 중원진미가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중원진미는 어떤 벼 품종이죠? 네, 중원진미는 국립식량과학원이 충주시와 함께 2024년도에 개발한 벼 식품종인데요. 밥맛이 뛰어나고 병해충에도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최초로 3가지 병해충, 벼멸구, 벼 주무리 입마등병에 모두 정성을 가진 품종입니다. 네, 끝으로 요즘 대기가 불안정해서 농작물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논콩 재배 농가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현재 논에서 재배하는 콩의 경우 꼬투리가 다지는 시기이거나 꼬투리가 커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물린 장기임이나 쓰러짐이나 피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홍은 물에 잠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출현 감소가 많아지는데요. 가능한 빨리 물을 빼주시고 흙앙도 씻어내서 생육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특히 생육이 부진할 경우에는 0.5에서 2% 요소액을 2에서 3회 옆면 살펴 주시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되니까요.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더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세상 보는 안목과 경쟁력을 키우는 보이는 것 너머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석이 된 연방준비제도 이사직에 측근을 지명했다는데요. 여기에 차기 연준 의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요. 앞으로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 담긴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은 우리 한국은행 같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이잖아요. 네. 이 연준 이사회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일단 연준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우리가 연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통화정책회의,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우리 FOMC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서 경제 지표 혹은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라. 그럼 아마 이 FOMC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늘 네. 다 못하면 나중에 또 나 이어서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좀 가보시죠. 일단 연준은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구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주지사들의 권한이 강한 것처럼 굉장히 분권화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주 권력이 집중된 것을 미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권력도 굉장히 분권화된 구조를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준의 이사회가 있고 네. 또 12개의 지역 연방은행이 있습니다. 지역은행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말고 지방에 한국은행이 있지만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역의 연준의 그 지역은행이 12개가 있어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그렇게 구조입니다. 분권화를 시켰군요. 네. 그래서 이사회의 경우에는 우리도 회사에서도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이사회가 핵심적인 기관인데요. 그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총 7명의 이사가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 이사회 의장이신 거죠. 네. 이 7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상원에서 의회에서 인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하는 거죠. 임기가 14년이나 돼요. 기네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좀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해라. 어느 정권에 유리하게 하지 말고 길게 보고 통화 정책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14년의 임기를 부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연준의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데 이들은 연준 전체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아까 12개 지역 은행도 감독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네. 이사회 7명의 이 멤버들하고 아까 12개의 지역은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역은행의 제일 높은 분들이 총재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행 12개 중에서 매년 5개 총재들만 돌아가면서 그럼 아까 7명의 이사회와 네. 5명의 지역은행 총재 총 12명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5개 지역은행 중에서는 뉴욕 중앙은행 연준의 뉴욕의 지역은행이 가장 중요해서 거기 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이 거기 있으니까 소통 창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뉴욕의 지역은행은 늘 고정이고 네.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4개만 계속 매년 순번이 정해져 있어서 투표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7명의 이사 그리고 5명의 지역은행 총재 총 12명이 매 6주마다 한 번씩 우리가 FOMC라는 통화정책 그 회의를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준 금리를 정하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네네. 그 이사회의 7명은 다 대통령 임명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연말에 당선돼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기 행정부가 있었어요. 바이든이 있었고 그 전에 트럼프가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했잖아요. 네. 2018년도부터. 그래서 그때 파월이 임명한 한 연준 이사가 지금 7명 중에 3명입니다. 과반이 안 되지만 어쨌든 3명이에요. 그중에 한 명이 파월 의장이 사실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연임이 돼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고, 그분은 파월 의장하고 또 미셸 보우만이라는 이제 부의장도 트럼프가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이사도 이분이 지금 유력한 또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총 3분을 임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뉴스를 보시면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그렇게 금리를 내려라 해도 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네.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3명을 임명했지만 2명만 아까 바우먼 부의장 그리고 월러 이사 이 2명만 트럼프의 의견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말에 FOMC가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트럼프는 계속 내려야 된다를 주장했지만 이때도 연준의 기준금리는 동결이었고요. 네. 당시에 뉴스가 크게 났던 것 중에 하나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회 7명 중에 2명이나 반대했다. 연준의 결정에. 금리 예전에는 네. 그렇게 반대를 안 했군요. 반대를 해도 1명 정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웬만하면 이사회는 이제 네. 수시로 만나고 또 의견을 교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회의 때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춰요. 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견을 맞추고 우리는 전원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네. 아주 간혹 1명 정도가 그것도 계속 큰 뉴스가 돼요. 1명 정도가 나는 반대일세, 나는 인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나는 반대예요. 라고 이름을 적어놔요. 거기다. 누가 어떻게 반대했다라는 거를 기록에 남깁니다. 그런데 이사 중에 무려 2명 이상 반대했던 기록은 찾아보니까 32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번 7월 FOMC 금리 동결에 32년 만에 처음으로 2명이 반대를 했다는 네, 2명이 거군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뒤에 나는 반대 아까 바우먼 부의장, 월러 이사 2명이서 반댈세라고 붙인 거예요. 이 2사람이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멤버를 바꾸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 7명 중에서 새롭게 네. 내가 더 임명하고 싶은데 문제는 트럼프의 임기가 5년이니까 2029년 1월입니다. 네. 아직 5년 가까이 남았죠. 그런데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나긴 하는데요. 그래요? 문제는 26년 5월이요? 네네, 내년 5월이면 끝나긴 하는데 의장이니까 의장의 임기는 끝나지만 아까 14년 동안 하는 연준 이사회 멤버로서의 임기는 그렇죠. 이사로서의 임기는 네. 남아있네요. 네, 남아 있어요. 2028년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트럼프가 뭘 이렇게 꽂아 넣을 사람이 별로 없는데 마침 내년 1월 말에 종료되는 이사 한 분이 있습니다. 쿠글러라는 이사인데요. 네. 이분이 바이든 때 임명돼서 들어온 사람이고 그 전임자의 임기를 채우기 위해 들어왔기 때문에 임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내년 1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8월 초에 나는 이달 안에 그만두겠어라고 아주 이례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 1월 말이 종료가 되는 건데 네, 5달 지금 먼저. 8월에 네, 사임을 선언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조기 사임한 이유는 뭘까요? 조기 사임한 이유를 딱히 밝히진 않아요. 딱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연준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또 뭐라고 했냐면 연준 네. 이사회에 공석이 생겨서 그러니까 빈자리가 생겨서 너무 기쁘다. 파월이 금리를 잘못 결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쿠글러가 사임한 거야. 파월도 알아서 사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트럼프는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드디어 자기 사람을 이제 꽂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말 생긴 잘 거죠. 듣는 사람을 이제 꽂아 맞습니다. 넣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와 이 연준 갈등이 극에 달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또 이해도 되긴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왜 그런 이렇게 네. 갈등이 깊어졌을까요? 네, 뭐 방금 쭉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통화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는 금리를 빨리 더 내리고 싶고 저금리를 선호하는 입장이고 네. 또 연준이나 중앙은행은 항상 좀 더 보수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완벽하게 우리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렇죠. 또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발생할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네. 그걸 좀 보고 천천히 하자라는 게 지금 중앙은행이나 파월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파월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트럼프는 계속 멍청하다, 느림보 파월 뭐 이런 얘기를 해임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월 의장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서 나란히 이 공사판에 가서 이렇게 모자 하나씩 쓰고 이렇게 대화하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연준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돈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나 이거 한번 비용 들여다볼 거야.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네. 파월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렇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파월 의장은 네. 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뭐 현재 상황을 경제 상황을 먼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관세 때문에 지금 관세 정책이 언제 어떻게 지금 우리는 뭐 협상을 끝냈다고는 하지만 또 계속 뒷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뭐 품목별로도 관세도 부과되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가 최종적인 관세가 될지 잘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계획들, 뭐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들, 투자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확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조금씩 이제 기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굉장히 탄탄했었으나 최근 드디어 이제 이번 달 초에 발표된 고용 지표, 7월 고용 지표를 보면 급격하게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도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부과되는 그 시점부터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반영될 수 있으니까 사실 연준의 입장에서는 완전 고용도 달성해야 되고 물가 안정도 달성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나빠졌잖아라고 네. 얘기하면서 금리를 내려서 경기도 좀 부양하고 싶고 또 지금 연방 정부의 이자 부담 혹은 부채 부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재정 적자가 그러니까 이 부채에 대한 비용 부담, 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금리를 낮춰야죠. 그래서 이 부담도 좀 낮추길 원하고 또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과열이 되더라도 돈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은 마음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파월은 말씀드린 대로 아직 물론 고용 지표가 최근에 위축되긴 했지만 기업들이 사람을 덜 뽑아서 위축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파월이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네. 오히려 미국을 떠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공급도 줄었기 때문에 뽑는 것도 줄은 거야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아직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세 효과를 기다려봐서 인플레이션이 진짜 괜찮으면 그때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파월이나 중앙은행의 입장, 연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은 좀 더 보수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중앙은행이니까요. 네. 근데 이 중앙은행이 법적으로 독립된 기구잖아요. 네네. 이 미 연준이 독립성이 더 강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트럼프 때문인 거죠. 뭐 그동안에는 사실 대통령이든 또 정부의 인사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도 은밀하게 조용히 뒤에 가서 비공개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었군요. 없었죠. 대놓고 뭐 내려라 멍청하다 아까 뭐 느림보다 당장 자를 거야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 미 연준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임기는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까지이고요. 근데 뭐 이사로서는 2028년까지 파월 의장이 계속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관례적으로 의장 임기를 마치면 네. 그냥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이사로 남는 게 네, 아니라요? 남지 않고. 그렇군요. 왜냐하면 사장님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임기가 끝났다고 난 그냥 이사로 남을 거야.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되게 불편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가능은 한 거잖아요. 가능한 거죠.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은 끝나고 물러날 겁니까? 라고 물어봐도 네, 아직 대답 특별하게 안 뭐 생각 해줘요. 안 해봤습니다. 라든가 근데 일단은 그렇게 대답 안 하는 걸 네. 트럼프를 의식해서 그런 걸 수도 뭐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죠. 지금 내가 트럼프 물러나면 대통령이 네, 맞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만두길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의장도 조기에 교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떤가요? 뭐 가능은 한데 근데 법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을 조기 해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좀 작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라고 최근에 또 얘기를 한 바 있죠.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면 이제 공석이 생겼잖아요. 네. 이사회에 새롭게 들어간 인물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직에 앉힌 그 스티븐 미란 네. 어떤 인물이죠? 지난주 말에 누가 과연 들어올까 혹시 이 사람이 의장 후보는 아닐까 뭐 이런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미란이라는 그 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재무부에서 선임 고문으로 일을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완전 측근인 거죠? 네, 측근이죠. 그리고 이분이 그 지금 시끄러운 이 관세 정책의 핵심 설계자.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엔 또 무슨 얘기도 했냐면 작년에 연준 대통령이 연준을 통제하는 권한을 더 강화해야 돼라는 주장까지 했었던 트럼프 입맛에 딱 맞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청취자분들께서는 미란 보고서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금융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아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미란 보고서의 주인공이 이분이세요. 그렇군요. 네, 스티븐 미란 이분이신데 이 미란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비상금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러는 만성적으로 고평가돼 있다. 네. 비싸다라는 거예요. 달러가 비싸면 당연히 수출이 잘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만약에 원화가 너무 강하면 한국에 수출이 안 되는 것처럼 미국의 달러가 만성적으로 고평가가 되다 보니까 수출이 잘 안 돼서 미국은 만성적으로 또 역시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해졌고 제조업의 일자리도 많이 잃어버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심해졌고 또 부채도 이자도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국방비를 넘어설 정도로 이자 비용이 많아졌다. 그런데 우리의 동맹국들은 우리가 이렇게 달러 때문에 달러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느라고 힘든데 우리의 소비 시장에 와가지고 물건 팔아가고 또 안보마저도 우리가 안보 우산을 씌워주고 있으니 이게 웬 말인가. 이제부터는 그러다 보니 중국으로부터 계속 그 추격을 당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동맹국들하고 비용을 좀 분담하자. 어떻게 분담하냐? 우리의 소비 시장을 관세로 이 좀 지렛대를 삼아서 분담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안보를 지렛대를 삼아서 협박해서 비용을 분담하자고 하자. 이 보고서를 썼던 장본인이 이 스티븐 미란 이분이십니다. 정말 딱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네. 그런 인물이군요. 굉장히 허술한 논리이긴 합니다만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 구조로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정치적인 구호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아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앉힌 거죠. 트럼프가.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정책이 시작이 된 거고요. 게다가 작년에 또 어떤 보고서를 썼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연준 이사가 14년인데 네. 8년으로 줄이고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자. 연준 예산도 의회에서 직접 책정하는 걸로 하자. 지금까지는 독립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의회에서 직접 책정해서 좀 흔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트럼프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건 또 연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하나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아까 그 원래 사임하기 전에 쿠글러 이사가 사임하면서 내년 1월까지 임기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임기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이 14년의 그래요? 임기가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인준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년 1월까지만 일하는 걸로 시장에는 알려져 있고 일단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네네. 된 거군요.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일단 그 상황을 봐서 네. 그 사이에 파월 의장이 혹시 내년 5월 달에 그만둘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네.
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만두지 않는다고 하면 이분 대신 실제 의장으로 들어올 분을 한 분 더 1월에 교체해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현재 이사회 멤버 중에서 의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파월 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선출 절차가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연준 이사인 그 크리스토퍼 월러 월러. 이사가 지금 유력하게 좀 거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은 또 어떤 인물이에요? 네, 이분이 아까 제가 7명 중에 트럼프가 지금 현재 임명한 3명 중에 파월 빼고 네. 그 보우만이라는 부의장 빼고 이제 월러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인 거죠. 네. 이 사람이 지금은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립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진짜 영순위 후보는 현재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을 가장 좋아했었고 네가 해라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베센트 장관이 나는 안 할랍니다. 안 한다. 네, 일단 고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 3분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인사는 사실 끝까지 가봐야 알긴 하는데요. 현재는 3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월러 이사 플러스 월러와 2명의 케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인물들입니다. 2명의 케빈을 포함해서 총 4명을 보고 있어라고 했는데 그 4명 중에 1명인 베센트 장관은 본인이 고사를 했고 했고요. 지금 월러랑 3명 남은 거죠. 아, 일단 그렇군요. 케빈들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네네. 케빈 하셋이라는 현직 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분도 현직이시고요. 연준 이코노미스트 출신의 경제학자고 1기 때부터 지금 1기 때는 뭐였냐면 지금 아까 스티븐 미란의 현직 네.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그야말로 아까 스티븐 미란보다 훨씬 더 고위 네. 층의 트럼프와 딱 가까운 아주 가까이에서 트럼프를 보좌해온 충신이다라는 그렇군요. 평가를 받고 있는 네. 그게 가장 독보적인 강점인 분이신데 이분이 또 최근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너무 당파적으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결정되고 있어라고 비판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분을 영순위 후보로 꼽았었어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인물이겠네요. 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고 그런데 반대로 시장은 저 사람이 의장이 되면 트럼프 마음대로 할 것 같아. 그럼 시장에는 시장의 논리가 또 있는데 네, 또 경제 어떤 좀 안정을 위해서 또 하는 고려돼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할 것 같은 걱정이 좀 있는 인물인 네, 거죠. 시장은 불안해하고 트럼프는 좋아하는 좋아하고. 그런 네, 인물이었고요. 또 그리고 다른 두 케빈은요? 번째 케빈은 케빈 워시라는 이제 전 연준 이사입니다. 금융위기 때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 시절에 이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네. 이분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부사장 출신이에요. 또 재밌는 거는 화장품 기업인 에스티로더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 창업자의 손녀 사위입니다. 창업자의 손녀의 예, 사위. 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인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하고 워싱턴 정가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맥이기도 하고 또 아주 유연한 초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이분은 2011년도에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하고 제로 금리하고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때 양적 완화가 너무 과도해. 돈 푸는 게 너무 과도하고 경제가 조금 나아졌으면 빨리빨리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안 하고 있어라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사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뭐 손녀 사위라서 그런지 그러게요. 직장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사표를 던졌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도 굉장히 좋아하고 부자니까요.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시장도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소신도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인물인데 문제는 너무 합리적인 인물이라서 트럼프는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혹시 그래요? 내가 꽂아 넣었는데 정말로 합리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도 좋아하죠. 시장도 이분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동안 알려져 있고 그동안 발언들도 그렇고 그래서 매번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크리스토퍼 월런 현재 연준 이사 이분이 그래서 혹시 어부지리로 되는 게 아닌가. 아까 그럴 수 두 있죠. 케빈은 네네. 한 사람은 트럼프가 좋아하지만 시장이 불안해하고 네. 한 사람은 시장은 괜찮게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조금 불안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월러 의사가 트럼프와 시장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후보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기 의장이 누가 되든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추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32년 만에 2명이 반댈세라고 표를 던졌다고 했는데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금리 인하 당장 1%로 내리는 금리 인하를 계속 쭉쭉 간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 때 들어왔던 아까 나머지 이사들이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아까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주 똑똑하게 자기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고사한 한 거죠. 거군요. 고사한 거죠. 그래서 원로 이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어쨌든 원로 이사는 경제학 교수 출신이고요. 전 세인트로이스 아까 지역은행 연방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참모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그 참모들이 먼저 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예측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금 파월 의장은 데이터 보고 할 거예요. 경제 지표 보고 할 거예요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아니라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원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나빠지지 않더라도 나빠질 걸로 예상돼. 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아까 원로 이사가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는 걸 반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는 노동시장이 나빠질 때까지 지금 그 노동시장이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7월 말 FOMC 때만 해도 그 데이터가 발표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시장이 나빠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더 기다려서는 안 돼. 우리는 나빠질 게 예상되기 때문에 인하해야 예측되는 돼. 대로 네. 해야 돼. 네, 그렇게 얘기한 하면서 아까 나는 동결에 반대하고 금리를 요번에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반대표를 행사했었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분이 지금 유력하게 차기 연준 의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트럼프의 참모들이 후보군을 한 10명 정도 늘려서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고 그중에서 4명 정도를 추려서 최종 후보를 추려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할 거다. 그럼 트럼프가 이 4명을 한 명 한 명 다 면접하고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베센트 재무장관을 네. 되게 좋아해서 이분이 지금 모든 전권을 가지고 1차 면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네. 연준 인사들 성향에 대해서 맵하다, 비둘기파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던데 그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1960년대 미국 정치사에서 유래된 건데요. 당시 이제 전쟁을 하고 뭐 냉전 시대니까 전쟁하고 이랬던 때라 전쟁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을 매파, 좀 약간 사냥하는 이미지가 있는 매파, 호키시하다고 하죠. 네. 그리고 좀 반대로 온건하게 우리 대화하자, 평화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비둘기파, 뭐 도비씨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비둘기파라고 부른 데서 일단 유래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매파, 혹은 내리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 매파라고 부르고, 아니야 좀 더 돈을 풀어보자, 좀 더 온건하게 완화적으로 돈을 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둘기파라고 하고 도비시한 통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보이는 것 넘어 오늘은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네. 앞으로 주목해봐라 이렇게 강조해 주실 점 있으시다면 요약해서 해주세요. 네, 뭐 시간상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연준의 이슈가 시끄러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하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7월 FOMC가 끝나고 나서 8월 달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고용 데이터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2010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수준의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너무 공격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줄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AI에 대해서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대졸 신입사원들을 잘 안 뽑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AI 때문에 이 대졸 고학력자들의 일자리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중이라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있어서 연준의 아까 3명을 반대세라고 동결에 반대하고 금리 인하에 투표했던 사람들 외에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장이 기울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뽑은 사람들조차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조만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 같고요. 빠르면 9월 달에도 인하되고 연내에 한 3차례, 적어도 2차례 정도는 인하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규모 감세안이 트럼프의 감세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과열이나 버블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네. 주식시장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이는 건 넘어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견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스위스였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지 씨는 장애를 가진 아들과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와 그 앞에 남아